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 16세기 종교 개혁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그 직전 이 13세기, 14세기 이 유럽의 전체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교회사 전체 배경, 특별히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한번 크게 이 조감을 해봤고, 이 시간에는 이제 종교개혁 직전, 종교개혁이 16세기인데 16세기 이전 14세기, 15세기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세기, 15세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했던 중세교회가 쇠퇴하고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여명, 이 새벽별이 이제 떠오르고, 그죠? 이제 아침에 빛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무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강력했던 중세교회의 쇠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그 13세기까지 유럽은 굉장히 그 스콜라주의와 더불어서 또 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14세기, 15세기에는 오히려 이 사회 경제적으로 그 난맥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의 각 지역에 분포해 있던 이제 그 야만족들이 드디어 이제 단결을 하게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중세 초기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전체 이 유럽 기독교 국가 봉건주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민족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민족들이 이제 이 프랑크족들은 프랑스에서, 앵글로 섹선족들은 영국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민족 국가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교회가 약화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 이 서방 교회,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시기에 분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교회가 서서히 약화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 개혁, 종교개혁의 흐름이 서서히 이 씨앗이 움트는, 여러분 우리가 주요하게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배우겠습니다만, 이 16세기 종교개혁은 절대로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이 개혁 사상이 서서히 무르익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죠? 이미 14세기 말에 있었던 이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15세기 초에 있었던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100년 후에 더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먼저 14세기, 그죠? 13세기까지 이 스콜라주의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강력했는데, 14세기에는 그 강력한 이성을 중시하는 아퀴나스의 신학이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오히려 이 믿음과 경건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학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민족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부르주아들, 도시 수공업자들과 이 상공업자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그 독립 정신, 개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르네상스 정신이 확산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근대적 경건, 그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있으면 된다. 굉장히 이 집단주의적, 획일주의적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서 오히려 개인적인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과거에는 여기 무조건 신부가 개입했는데 이제 신부 없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대적 경건이 서서히 발전하고, 그리고 또 지식인이 증가하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죠.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서서히 개혁의 선구자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 14세기 말에 존 위클리프죠. 위클리프 보십시오.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교회 제도 예식이 아니다. 그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이 교회 제도와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이다. 이것을 이제 중시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위클리프가 14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다면 곧 이어서 15세기 초에 이제 활동해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1415년이죠 아마. 이 얀 후스 혹은 뭐 잔 후스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루터처럼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해서 교황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로부터 뭐 거의 100년 후, 그죠? 1517년은 1세기가 지나니까 완전히 그 사정이 변한 거죠. 특별히 이 독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선제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해 줌으로써 루터는 살아남았고, 100년 전에는 교회가 더 강해가지고 이 얀 후스는 결국은 화형을 당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죠? 요 1장의 제2부 이 개혁에 바라는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요 지속적으로 이 시대 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서양 중세 천년, 그죠? 뭐 대략 로마가 멸망하는 뭐 476년 6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 그죠? 이 대략적인 그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여기도 이제 3D입니다. 먼저 이 기독교의 전파 시대, 그죠? dissemination, 이 기독교의 씨앗이 퍼지게 된다, 확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 11세기까지, 그죠? 천년경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천년 말부터 11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십자군 전쟁, 그죠? 그리고 이 스콜라주의까지 12세기, 13세기, 그죠? 거의 이 2세기 동안은 중세 교회가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을 그 선도한, 지배한 그런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성기였다. 다미네이션, 지배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올라가면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와해가 되는 디스인테그레이션 의 시대가 이제 14세기, 15세기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요 14세기, 15세기 조금 더 올라가서 12세기, 13세기, 결국 그렇게 강력했던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와해가 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중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관용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를 거치고 600년대에 들어와서, 그죠? 여러분, 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북단 이 카르타고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는 이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이미 7세기 경에 이렇게 이 확산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기독교는 그 아리우스 종속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그죠. 이 삼위일체 기독교가 유럽 전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전체를 이 석권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그 초대 교회에서 중요했던 이 6개의 이 기독교 도시죠.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카르타고, 콘스탄티노플. 이 6개 교회가 뭐 비슷비슷하게 발전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서로마 제국이 이 이탈리아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면서 그 국가의 역할을 교회가 대신함으로 해서 이 로마 교회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는 이제 주교가 아니라 다른 5개의 이 도시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이 주교처럼 하나의 주교가 아니라 오히려 교황이다. 모든 교회의 그 아버지가 된다. 그죠?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어로는 포업인데 그죠? P-O-P-E. 포업인데 이 포업은 사실은 파파, 아버지를 뜻해요. 교회의 교인들의 이 총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과정에서 이 로마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이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를 지도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서게 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이슬람의 발전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뭐 무하마드가 창시자인데 그죠? 그 이전부터 활약을 했지만 특별히 622년에 이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것이 히즈라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 이 메디나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들은 이 히즈라라고 일컫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슬람의 원년입니다. 622년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이슬람이 이미 뭐 세력을 잡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이슬람을 더욱 종교화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널리 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움마야드 혹은 우마이야 뭐 왕조다 이렇게 또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움마야드 왕조가 이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보라색입니다. 먼저 이 이슬람이 여기서 이제 메카 그죠? 여기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이 아라비아를 석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입니다. 오늘날 뭐 거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석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동 전역도 석권하고 나아가서 이제 서쪽으로 먼저 이집트.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를 다 무찌르고 그죠? 여기 또 유명한 정말 카르타고 어거스틴이 여러분 여기서 탄생해서 위대한 그 사상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나아가서 이제 곧 이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이 스페인의 거의 뭐 이 중북부까지 그죠? 이 석권을 거의 뭐 13세기 이르게 되면 그죠? 어쨌든 이 이슬람이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그 당시 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이 기독교를
이제 크게 위협하는 이 서쪽과 오늘날 이 발칸반도 이쪽이죠, 그죠? 여기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이 세계적인 형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을 때, 그죠? 이 12세기부터는 십자군 전쟁도 벌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스페인을 침입해 온 이 이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이 또 국토 재정복 운동, 재탈환 운동, 그죠? 레콘키스타 전쟁도 벌이고, 그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이슬람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다루면서 이슬람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요것은 이 13세기 초 1215년에 그 유럽 지도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쪽에 전부 다 이제 이슬람이죠. 요 지금 조금 이 녹색이 이슬람입니다만은 스페인에 지금 뭐 중부까지 그 올라가 있는 모습을 이 13세기인데, 그죠? 그리고 이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있고, 영국이 사실은 프랑스 밑에 이 기엔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좀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10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프랑스 북부까지 침입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그 로마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던 나라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죠? 독일과 이 오스트리아 쪽을 이 기반으로 하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 15세기 유럽입니다, 그죠? 이제 스페인이 상당히 그 레콘키스타 전쟁을 벌여서 이슬람을 퇴치해서 마지막 요 남단에 그라나다라 그러죠. 여기 유명한 그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까지 이제 밀고 내려갔고, 이슬람은 이제 여기 마지막 남단의 그라나다 지역에 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먼저 이 민족 국가를 형성해서, 그죠? 힘을 키워서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단에 있던 이 기엔 지역과 그다음에 이 북쪽 지역 이 브리탄입니까?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지금 요 살색 부분이 이 영국인데, 그죠? 프랑스를 영국이 상당히 이 지배한, 그러나 100년 전쟁 후에는 결국은 이 프랑스가 전체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여러분 중앙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스위스가 사실은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세 교회의 이 상황을 지도로 한번 살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중세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상하게 이 14세기, 15세기 들어서 유럽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세계 이 문명사의 유명한 사람이죠. 책도 이제 우리나라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 서양 문명사, 그죠? 썼던 이 번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 12세기, 13세기가 굉장히 이 서양에 잘 나갔던 축제의 시대였다면, 오히려 그 이후 14, 15세기는 기근의 시대였다. 그만큼 유럽사에 있어서 이 14, 15세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 농업의 황폐화가 있었다, 그죠? 여러분, 이 13세기까지는 유럽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 기반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 발전한 거죠. 농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삼포제다.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이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 농경지를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봄에 경작하는 곡과 그 다음에 시계, 너무 이제 땅을 많이 쓰면은 그 지력이 약화되니까 그죠. 시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가을에 재배하는 이 추경지 이 세 개로 나누어서 하니까 이 그 소출이 좋았다. 그래서 이 삼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는데 14세기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럽이 이제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 울창한 숲으로 있었는데 그죠? 이런 숲을 숲과 어떤 늪지대, 그 강 주변은 또 늪지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농지를 차차 넓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큰 어떤 이 농사 지역이 되면은 거기 먼저 교회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 또 이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 지역을 선도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신부가 뭐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전체 이제 이 농지를 개간하면서 교회와 함께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4세기 들어서는 나름대로 한계에 부닥쳤다는 거죠.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제 농지를 더 이상 개발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태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삼포제를 써서 지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14세기부터는 좀 약화되고 또 그리고 이 번즈에 따르면은 이 온도도 한 1도 정도 낮아졌고 그죠. 그래서 이 곡물의 생산량이 급감했는가 하면 또 대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14세기에 들어서면은 이 크고 작은 재해들이 발생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때는 또 위생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그죠. 뭐 근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면 그때 뭐 허기는 근대까지 이 유럽인들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이 사실은 40세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14세기, 15세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난국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흑사병입니다. 블랙데스죠, 그죠? 한편으로 농업이 황폐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14세기 중반에 그죠? 이 흑사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지구의 이 종말이 곧 임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이 세상이 도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사병 그죠? 흑해 지역에서 이 시작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1347년에서 뭐 거의 한 4년간 그죠? 50년 사이에 유럽 지역 전역에 이 창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사병 그죠? 왜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합니까? 그죠? 이 고열이 나면서 배꼽 아래 부분,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 배꼽 아래 부분 지금 뭐, 붉게 이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 종기가, 그죠? 수없이 나고 또 검은 반점이 생기다가 설사를 해서 몸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그 블랙데스다, 검게 변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리네발트라고 그죠? 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입니다만 그 전에 이야기들을 유추해서 이렇게 잘 이 그림으로 나타낸 이 흑사병 환자를 뭐 잘 그린 것으로 대표적인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흑사병을 이 현대 의학에서 보면 쥐들에 기생하는 벼룩이 이제 이 선페스트 뭡니까 갑상선 뭐 이런 이 패스트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흑사병이 3년간 이 창궐해서 결국은 유럽 전체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 그죠?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10년 혹은 12년 주기로 발생을 했고, 그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면 1519년에도 이 츠빙글리가 개혁 활동을 하고 있을 중에도 이 흑사병이 발발해서 츠빙글리는 그 전염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유럽 역사에 그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흑사병 환자가 되다 보니까 농업을 가장 중요한 이 산업이었죠. 중세에.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그죠? 그래서 유럽인 전체가 이 죽음에 집착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이때 이제 그 죽음의 무도,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 1411년에 만들어진, 이 그려진 그림에 의하면 여기 이제, 그, 흑사병 환자입니다만, 그죠? 온몸에 이 반점이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흑사병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흑사병이 생기는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가 경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유물 숭배, 이 미신, 그죠? 이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미신적으로 되는데, 이때 유럽인들이 미신적으로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죽음이 멀지 않았다. 옆에 사람들 쓰러지고 가족이 막 쓰러지다 보니까, 그죠?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천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 순례를 떠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독특하게 생기는 이 경건의 방식이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들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자신을 이제 채찍으로 치는, 여기 그림이 보여주죠. 이 채찍 고행자들이다. 그죠? 자기 자신을 이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내가 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흑사병을 주셨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그림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남들이 또 쳐주고,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고행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앙상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학적인, 자기를 학대하는 메조키스트죠. 이런 이제 종교심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자학성은 또 반대로 가학성, 그죠?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때, 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제목을, 뒤집어 씌웠어. 그죠? 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또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희생양을 만들어서, 화형당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고, 그죠? 이런 어떤, 이 14세기, 15세기의 메조키스트적인 이런 문화가 강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심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말한, 이 플래즐런트, 이 채찍 그 고행자들이죠. 그죠? 이 채찍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을 치면서 이제 계속 길을 가는, 그죠? 이런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한편으로 농업이 좀 약화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흑사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죠?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민족 국가주의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서 유럽의 이 민족 국가가 이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배경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중세 유럽이 이제 봉건주의에서 서서히 발전하면서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르주아죠. 영주가 있고 영주가 강하기 때문에 왕은 힘쓰지 못했는데 이제 수공업자와 상공업자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주아지죠. 이 도시에서 활동하던 상인과 수공업자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부르주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생산한 이 공업품,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의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마다 이 봉건 영주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으면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르주아들은 봉건 영주들을 배척하고 국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서 이 지역 간의 영주들의 힘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힘을 써서 봉건주의를 붕괴시키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 13세기, 14세기가 되면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근대적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15세기의 그림입니다만, 그죠? 이 도시 안에, 이 도시죠. 농촌이 아니라 도시 안에 이제 바구니 만드는 사람들, 여기는 뭐 어떻습니까? 이 성직자로 책을 또 만들어 팔고, 그죠? 여기는 천을 이렇게 또 뭐 팔고, 어쨌든 이 수공업자들이 나름대로 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 여기는 아마 상인이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했던 것은 이 수공업자들과 이 상인들인데, 그죠? 이들이 나름대로 이 부를 축적함으로 해서 부르주아가 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민족 국가로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이 사건이 생기는데, 그죠? 여러분, 먼저는 이 영국 프랑스죠, 그죠? 영국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왕권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영국이 강력하게 섬에서 이 왕권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100년 전쟁을 이 프랑스와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100년 전쟁, 그죠? 여기 이 잔다르크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죠? 원래 영국이 강해서 이 프랑스 남단의 이 기엔 지방이죠. 그죠? 여기를 영국이 사실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전쟁을 시작하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14세기 후반경에 가면은 사실은 이 프랑스의 북부를 거의 영국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잔 다르크가 이 오르레앙에서 나와서 영국군을 치고 나가서 결국은 이 프랑스가 영국을 무찌르게 되고, 영국은 이제 모든 영토를 잃고 다만 이 북부의 칼레라고 하는 요 지방 하나만 조그마하게 남겨두고 결국은 영국이 철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또 그 영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왕권이 강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중앙 집권적 왕권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왕이 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황권도 약화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5세기에 그죠? 이 국토 재탈환 운동 그죠? 이 리컨키스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아라곤과 서쪽에 있는 이 카스티유가 연합을 하면서 그죠? 통일을 하면서 그 강력한 힘으로 결국은 마지막 그 남단에 있던 이 그라나다의 그 이슬람을 물리치고 스페인 전체를 통일하면서 그죠?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5세기 말 16세기는 사실은 거의 뭐 스페인 그 무적 함대의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시 그 유럽의 14세기 중반경에 뭐 유럽의 지도인데 그죠? 영국이 아직까지 프랑스 북부를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스페인에서 이 아라곤과 카스티유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라나다가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곧 이제 퇴치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유럽의 그 알프스 산에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종교개혁 때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스위스입니다. 그죠? 이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알프스 그다음에 알프스 만연설에서 내리는 호수 그 늪을 개척하면서 굉장히 이 독립적이고 투사적인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이 강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용병으로 먹고 또 사는 이런 강한 나라가 되면서 사실상 이 스위스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스위스 자체가 강력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연방을 결성해서 그죠? 도시들이 연방을 결성해서 결국은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공화국을 만드는 이런 위대한 독립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츠빙글리와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서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장로교의 이 뿌리를 낳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스위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여러분 또 이 교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왕권이 강해지면서 교황권이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뭐 부채질을 하는 것이 교회 자체의 분열입니다. 그죠? 먼저, 이 13세기, 14세기 이 교황권이 어떻게 약화되는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제국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해서 교회가 정말 뭐 국가 위에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거의 이 12세기 중반까지 간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로마 교회의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교황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죠? 13세기를 전후해서 있었던 양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노센트 3세는 이 왕들까지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 권력입니다. 그죠? 이 세상 권력 언제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질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노센트 3세에 의해 교황권이 약화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발전하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각각 그 왕이 강력하게 됨으로 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르주아들은 교회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정치는 필요해서 정치와 함께 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좀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교회까지 간섭하는 것을 부르주아들은 절대적으로 싫어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이 또 약화되고, 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이 14세기, 그죠? 이 흑사병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 흑사병이 생겼는데, 신부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던 일반 서민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차츰차츰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근위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죠? 나름대로 이 르네상스가 교회에 물론 뭐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만 교회와 조금 상관없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죠? 이 세속적인 것을, 그리스 로마 과거의 이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 교황권이 약화되는 이런 이 사태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교황권의 권위가 더 약화되게 되는 것은 이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이 교황이 나름대로 이 프랑스의 왕이 강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프랑스 왕과 대립했다가 결국 패배하면서 이 프랑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여기 아비뇽 이 교황청, 옛날 교황청의 모습 아직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아비뇽으로 옮겨서 68년간 뭐 70년,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죠, 그죠? 거의 뭐 비슷하게, 그래서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대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 왔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 프랑스 왕의 도움으로 왔던 거죠. 그때 프랑스가 강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랑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 사태가 있었고, 그죠? 이 나름대로 십자군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성전 기사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권력, 이 프랑스의 권력에 따라서 프랑스에 왔던 이 교황들, 그죠? 이 세상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성직인데, 그죠? 주교, 대주교, 수도원직. 여러분, 어떤 도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주교 혹은 대주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이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수도원 봤습니다만, 그죠? 수도원이 여러분 중세에는 어마어마했으면 수도원장이 오늘날 뭐 대학 총장 훨씬 넘어서는 이 권력의 자리였죠. 이런 것을 이제 팔고, 또 자리가 없으면 그거를 뭐 중임을 시켜서 또 팔고, 그죠? 또 뭐 이 성직 또 한 개를 두 개로 만들고, 그죠? 혹은 또 뭐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 성직을 골석 성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성직자를 이 고위 성직자를 임명할 때 뭐 족하다, 그죠? 친구다, 이런 식으로 족벌주의가 있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비뇽 교황청의 모습입니다만은 뭐 지금 뒤에 집이 많이 들어서서 그랬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 웅장한 이 교회 건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뇽 이 70년, 그죠? 그것만 해도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힘든 것을 극복했으면 곧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아비뇽 이 교황청 이후에 이제 로마로 되돌아왔는데 이제 뭐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는 안타까운 사태가, 이것이 이제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다. 앞에서는 이제 교황청 아비뇽 시대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서방교회가 완전히 이제 분열하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아비뇽 포로 시대가 이제 그 그레고리 11세와 더불어 끝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우르바누스 6세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죠?
이때까지 70년 프랑스에 있던 교황들, 그죠? 프랑스 세력이 아직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르바누스 6세 교황은 자기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프랑스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추기경을 대거 임명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족벌주의를 실천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르바누스 6세를 파문을 하고, 그죠? 오히려 이제 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세운 이 교황을 다시 하나 세운 거죠. 그것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대립교황이다, 엔타이포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레멘트 7세를 이 대립교황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르바누스 6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립을 시켜서 또 클레멘스 7세, 역사상 이제 교황이 두 사람이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이제 분열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1378년부터 1417년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한 40년 이 세월이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국가로서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이 국가와 교회는 유럽에 있는 여러 이 제국과 이 교황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40년간 교황이 둘 쪽이다 보니까 프랑스 쪽과 로마 쪽, 이탈리아 쪽, 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이 제국의 왕들이 어디로 줄을 서야 되는지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죠, 어떻습니까? 한 교황은 다른 교황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성직매매 족벌 정치가 또 강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이 서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콘스탄스 공의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종식을 하고 그 화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40년간 이 교회의 권위는 더욱더 실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제가 교황이 두 사람, 그죠, 로마파와 프랑스파로 나뉘다 보니까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이 프랑스 편에 속해야 될지 로마 편에 속해야 될지, 그죠, 이것이 혼란스러웠는데 대략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아비뇽이 요쪽에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와 스페인은 아비뇽 편에 서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로마가 있는 이 지역이죠.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 헝가리 쪽으로는 전부 다 이 로마 쪽 교황에 서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영국은 로마 쪽 교황에게 줄을 선 겁니다. 그죠? 조금 이 파란색 영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프랑스의 교황이 있는 이 프랑스 교황파에 속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교황에 이 줄을 선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프랑스와 영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백년 전쟁을 치르면서 철전지 원수로 돼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은 절대로 이 프랑스파 교황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같은 영국에서 영국이 지지하고 있는 이 로마 교황파를 따르지 않고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프랑스 교황파를 따른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스코틀랜드는 또 영국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영국이 좋아하는 로마파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오랫동안 그 함께 했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혼란 중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저 뭐 절충 중간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아무쪼록 이 그 강력했던 그죠? 이 13세기 뭐 14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강력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특별히 이 14세기 후반부터 있게 되는 그죠? 그리고 이 15세기 초반까지 있게 되는 이 어떤 아비뇽 교회의 이 포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은 이 대분열, 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권력이 크게 이 실추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뭐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이 개혁의 목소리들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 개혁의 씨앗은 여러 군데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세 교회의 이제 교황권이 약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의 씨앗이 이제 움트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